네,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대전에서 환경운동을 오랫동안, 시민환경운동을 같이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한 25년 정도 시민환경운동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2018년도에는 시민들의 그 교육과 태도의 변화를 통해서 세상을 미세먼지가 좀 적게 나오고, 그리고 탄소 중립으로 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그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정책으로 채택해서 의사결정하고 거기에 재정을 집행하고 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은 변화를 짧은 시간 안에 가져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대전시정에 관여하는 일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탄소 중립 시대의 미세먼지를 우리가 어떻게 볼 거고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러 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대충 다 아실 만한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그러시죠? 정책적으로 다루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들 혹시 이 중에서 미세먼지나 탄소 중립에 대한 강연이나 관련된 이야기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다. 손 들어 봐 주시겠어요? 네. 생각보다 적은데요? 안 들어보신 분이 더 많으신데요? 그러면 제가 차곡차곡 얘기를 해야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내용을 제가 차곡차곡 얘기를 할 텐데,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어제 옥천에서 강의를 하고 오늘 낮에 머리를 잠깐 자르러 미장원에 갔었습니다. 근데 그 미장원 미용사 원장님이 보통 이제 서서 일하는 분들은 이게 발이 불편하니까 신발을 편한 걸 신죠. 그리고 요즘은 실내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천으로 되어 있는 가벼운 운동화를 많이 신으십니다. 일하실 때 그렇게 하시죠, 많이. 그러다 보니까 근데 미장원에서 머리카락이 여러분 굉장히 가늘죠. 그리고 나이가 먹을수록 머리카락이 더 가늘어져요. 힘도 없어지고. 근데 이 머리카락을 자르는 이 미장원의 원장님이 뭔가를 신발 위에다가 뭘 신어요. 비닐로 만든. 그래서 그걸 왜 신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운동화로 이제 천으로 만든 운동화에 머리카락이 많이 박혀가지고 얼마 정도 신다가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사실은 옷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아주 가느다란 미세한 머리카락이 짧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털어내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일정 시간 입고 나면은 털어도 안 되니까 버리게 되거나 신발도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머리카락 굵기의 미세먼지. 그걸 우리가 보통 PM2.5, PM10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100만 분의 1미터가 이제 마이크로미터인데 머리카락 굵기 정도의 미세먼지들. 5 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마이크로미터 미만의 이 미세한 입자들이 사실은 우리가 공기 중에 떠 있거나 혹은 실내에 떠 있거나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온풍기를 가동하고 그러다 보면 바닥에 있는 미세먼지들이 올라와서 비산을 해서 공기 중에 떠 있을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호흡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요? 코와 목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들어가겠죠.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 안에 폐나 이런 데 쌓이는 겁니다. 우리 내부 기관 중에 호흡기와 관계된 것들, 그리고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게 몸에 쌓여서 우리 몸에 취약한 기관들 이런 데에 이제 쌓여서 배출이 안 되면서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되죠. 그게 미세먼지가 우리에게 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성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미장원 원장님이 그 얘기를 할 때 미세먼지 얘기를 하는데 내가 오늘 가서 도입부에 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를 보이지 않는 조용한 살인자라고 하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미세먼지를 조용한 살인자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는지 이제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는 충북에서 가까운 곳인데 여기가 어디죠?
어디냐면 강원도예요. 강원도 그 삼척입니다. 삼척에 뭐가 많죠? 탄광이 많습니다. 특히 석탄. 석탄을 채굴하는 탄광들이 많은데 여기는 백운산이라고 해서 탄광이 굉장히 많았던 곳이에요. 근데 거기를 이제 탄광 중에 일부가 조업을 하고 있고 폐광한 탄광들은 이렇게 이제 거기서 나온 사석들 이런 것들을 조금 안정화시키면서 위에다 뭘 해요? 이렇게 나무를 심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생각하시면 돼요. 쓰레기를 쓰레기를 갖다 묻은 다음에 그 위에 흙을 넣고 그리고 다져놓은 다음에 일정 기간 후에는 매립을 끝내면 여기에다 이제 안정화 작업을 해서 여기를 사면을 복원하는 일을 하잖아요. 탄광들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석탄 가루가 꺼멓게 녹아서 나오는 같이 이제 묻어서 나오는 탄광 오염수들을 정화하는 시설들을 이 아래쪽에 이렇게 해서 토양과 그 다음에 지하수와 하천과 그 다음에 요 가루들이 날려서 비산먼지로 또 인체를 혹은 주변 지역을 오염시키는 그런 일들을 이제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사실은 비산먼지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리고 거기서부터 조금 더 문제가 되는 그 먼지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건강, 지역의 환경을 위해하는 그런 상황들이 올 수 있겠죠. 오늘 아침 여러분들이 이제 일어나셨을 때 내일 아침에 중부 내륙 지역에 눈이 온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어나시면 주로 하시는 게 뭐예요? 오늘 날씨 확인하시죠. 근데 이제 날이 추우면 활동하시기 힘드시니까 기온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텐데 최근 들어서는 미세먼지와 관련된 것들을 확인하는 분들이 많죠. 오늘의 미세먼지 농도는 어떤가? 그 다음에 초미세먼지 농도는 어떤가? 여러분들이 미세먼지와 관련돼서 농도를 확인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오늘 호흡이 괜찮을까? 먼지를 안 먹기 위해서 마스크를 써야 될까? 안 써야 될까? 코로나 이전에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사실은 미세먼지를 확인을 하셨는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뭐 실내에 있든 실외에 있든 다들 마스크를 쓰시게 되죠. 그래서 먼지와 관련해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먼지 하면 뭐를 머릿속에 떠올리시죠? 미세먼지인가요? 아니면 그냥 흙먼지인가요? 흙먼지를 많이 떠올리시게 되죠. 도로변에서 나오는 먼지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 보온 같은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흙먼지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모래와 흙이 바람에 의해서 날리는 것, 그게 먼지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사실은 얘기를 많이 하고 걱정을 하는 이유는 미세먼지는 자연이 만든 게 아니에요. 자연 현상에 의해서 대기 중에 확산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뭐냐면 화석연료, 그러니까 기름이죠. 그 다음에 뭐 석탄이죠. 이런 것들을 떼는 과정에서 발생한 물질들이 공기 중에 있는 물이나 다른 이온들과 결합을 하면서 생긴 2차 생성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어딘가에 흡착이 돼서 물로 흘러내려가거나 아니면 토양에 흡착이 돼서 없어져야 되는 그런 요소들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다 없어지느냐?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토양에 묻히거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바닷속에 가라앉거나 하천 바닥에 가라앉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미세먼지들이 주로 어디서 나오냐?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여기 오실 때 차를 타고 오신 분이 계실까요? 그렇죠? 차를 타고 올 때 이제 화석연료가 기름이 연소되면서 나오는 물질들, 이런 것들이 미세먼지의 주요한 원인들이 됩니다.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 그 다음에 유기탄소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미세먼지의 핵심 인자들이에요. 이게 대체로 수송수단이 자동차죠. 비행기, 선박입니다. 발전소와 제조업 과정에서 나와요. 그러면 사실은 미세먼지가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주로 요 세 개를 딱 봤을 때 석탄, 석유, 그렇죠?
화석 연료를 줄여야지만 사실은 이 문제를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현대인들이 사는 데 있어서 도시 안에서 우리가 그 회사에서 집을 갈 때도 아니면 오늘 여기 오실 때도 걸어서 10분 정도의 거리는 걸어서 이게 사실 쉽지 않은 습관들이 돼 있어요. 삼보승차 이런 원칙을 가진 분도 꽤 많고요. 삼보승차가 뭔지 아세요? 3걸음 이상 안 걷는다. 3걸음 이상 걷는 거리는 차를 탄다. 이런 습관이 사실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환경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습관입니다. 습관적으로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는 습관과 그렇지 않은 습관. 우리가 편리함에 익숙해져 있을수록 환경을 어떻게 한다? 오염시키거나 훼손하는데 사실은 기여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전략은 우리가 사실은 좀 불편하게 살고 환경적으로 우리가 익숙하고 편리하게 살았던 부분들과 좀 거리감을 두면서 살아야 되는 것과 사실은 동의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미세먼지를 사실은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이 불편하게 돼요. 예,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라는 생각을 조금은 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죠. 미세먼지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준이 머리카락 굵기입니다. 여러분들 머리카락 굵기 한 올이 눈에 잘 보이시나요? 아직은 눈이 괜찮으시죠? 한 올의 굵기가 잘 보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머리카락 굵기로 봤을 때 이게 10마이크로그램, 그거보다 더 작으면 초미세먼지. 그건 눈에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머리카락 굵기로 우리가 이제 사실은 하는데 이 초미세먼지가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류장원 원장님이 그 짧게 잘린 머리카락이 옷에 천에 박혀서 빠지지 않고 그래서 그것을 빨아서 없애기가 어려워서 폐기 처분한다고 했던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코와 입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몸 안으로 들어가고 그것이 밖으로 배출이 안 돼서 생기는 문제와 관련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또 하나는 이런 작은 입자들이 결국은 뭐를 해요? 그 대기 중에 수증기나 이런 것들과 결합해서 대기 중에 떠 있죠.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불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람이 불지 않은 상태에서 그 습도가 높은 날 어때요? 대기 중에 대기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희뿌연하죠. 그게 이런 겁니다. 빛의 산란 효과.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대기 중에 떠 있으면서 빛을 산란시켜서 시정장애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효과들을 가져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를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우리 그 환경부나 지속협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통해서도 이런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미세먼지로 죽게 하겠어. 이 몸에 좀 적당히 쌓이긴 하겠지만 그게 쌓여서 우리를 죽게 만들기 전에 우리가 나이 먹어서 다른 병 때문에 죽지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워요. 실제로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현대인은 대부분 질병으로 죽을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하는데 그 대부분 암이잖아요. 몸 안에 나쁜 세포들이 이제 빨리빨리 자라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일으키는 요인들 중에 하나가 미세먼지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미세먼지는 사실 환경 호르몬이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 몸속에 축적이 돼서 그 부위를 염증을 일으키거나 딱딱하게 만들어서 죽게 만들기도 하지만 이게 피 속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호르몬의 대사를 교란시키는 물질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미세먼지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기에 미세먼지로 사람이 죽은 대표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역사적으로 아시는 사실. 세계사 혹은 국내에서도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진폐증 때문에 그 사망한 박길래 씨라는 박길래 씨 사망 사건이 1970년대였나요? 80년대에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탄광 주변에서, 탄광촌 주민이었는데 그분은 광부가 아니고 탄광에서 살고 있는 분이었는데 탄광에서 날라온 석탄 가루가 지속적으로 몸에 쌓이면서 폐가 점점 굳어서 섬유화돼서 사망한 사건이었고, 그때 당시만 해도 석탄 가루가 사람을 죽일 거라고 정부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었죠. 국내에서는 그런 탄광 지역의 석탄 가루에 의한 석탄 가루가 빨래만 새까맣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폐도 새까맣게 만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변에 살고 있는 분들이 그 정도로 생길 것 같으면 막장에 들어가는 광부들의 폐는 어땠을까?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훨씬 더 심각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런던 스모그 사건은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다 기억하시죠? 세계사 시간에 배우셨을 테니까. 단일 사건으로 한 지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런던 스모그가 있었던 일주일간 7,000명 정도가 사망을 했고, 그 이후에 사람들이 이렇게 체내에 축적된 문제로 인해서 사망한 것이 12,000명까지 갔었던 2년 사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상 최대의 미세먼지 사망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최근에도 계속 매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2019년에 세계적인 그 질병 원인에 관련된 의사들의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대기오염이 원인이 돼서 자기 수명보다 일찍 죽는 65세 정도에 사망하는 전 세계적인 인구들을 확인을 해봤더니 그게 650만 명이었다는 겁니다. 나라별로 조기 사망자와 관련해서 원인을 분석한 자료들을 가지고 모아서 의사들이 데이터를 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자가 2000년 290만에서 2019년에 450만으로 급증했다는 거예요. 절반 이상이 사실은 그러니까 조기 사망한 사람들 중에 대기오염 중에 미세먼지가 절반 이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미세먼지가 우리가 지금 사실은 굉장히 나이브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실제로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물질이 뭐였냐면 유해 화학 물질, VOC 물질들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석유 화학 산업이 굉장히 발달해 있죠. 그죠? 그리고 제철도 상당히 발달해 있습니다. 석탄 산업, 석탄 발전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래서 유해 화학 물질과 납 중독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나라의 경제 산업 구조와 관련해서 보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사망 사건이 상당히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로 조기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 분포가 이 지도에 있습니다. 어디예요, 여러분? 아시아 지역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인도나 중국은 최근 들어서 산업화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나라들이죠. 그리고 인구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인도가 한 2, 3년 정도 후에는 중국의 인구를 넘어설 거라고 얘기하는데 1년이었나 아마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도나 이 아시아 지역의 미세먼지로 인해서 조기 사망하는 인구가 많다는 것은 우리가 산업화가 가져오는 이제 폐해 이런 것들이인 것이고, 그 과정에서 환경 문제를 사실은 함께 고려하지 않으면 이 지역의 많은 인구들이 사실은 미세먼지로 인해서 희생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는 어디예요? 남아메리카인데 브라질이죠. 브라질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열대우림을 많이 태우는 나라예요. 왜? 식량 생산을 위한 농장이나 플란테이션들을 많이 하는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산림을 그냥 살아있는 채로 불을 질러 버리는 일들이 많아요.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위 그 농작물을 다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태우게 되면 굉장히 많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요 나라들이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실은 유럽도 많이 산업화되어 있는 나라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미세먼지가 많은 나라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시아에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아시아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서 조기 사망률이 높은 나라, 중국, 방글라데시, 인도, 한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탄소도 사실은 관리를 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만 미세먼지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문제는 중국과 연접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사실은 한중 국경 월경성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책적인 공조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2003년에서 2019년 사이에 평균 미세먼지 농도, 초미세먼지 농도이고, 이게 2020년도의 초미세먼지 농도인데 2020년도만 봐도 굉장히 심각하죠. 지금 이 붉은색이 짙은 데가 162 마이크로 마이크로그램이고요. 연 평균 기준치가 EU가 지금 25예요. 근데 25를 넘어서는 데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죠?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이 거의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역이 전에는 그렇게 요 지역은, 아시아 지역은 전에는 이렇게 심각하진 않았었는데 훨씬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었거나 아니면 아시고 계시는 상식, 미세먼지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중국,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중국에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우리보다 한 1.2배 정도 많이 미세먼지가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월경하는 미세먼지가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2019년도 한중일 3개국이 같이 공동 연구를 한 게 있습니다. 동북아 지역에 장거리를 이동하는 대기오염 물질이 어떤 상태인가를 확인을 했는데 국내 요인이 50%가 넘었습니다. 월경성은 34%. 이것도 뭐 적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황해라고 하는 굉장히 넓은 바다를 넘어와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 우리 내부의 원인보다, 우리 도시 안에 있는 원인보다 중국 원인이 높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2019년도 자료였기 때문에 그때는 뭐가 발생을 했었죠? 코로나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19년도 11월에 발생했기 때문에 이거는 거기에 그게 반영이 돼 있지 않을 거예요. 2019년도 이 자료에는. 근데 이제 이게 한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또 이제 조사를 좀 해서 비교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국외 요인보다 국내 요인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됐었어요. 그리고 주로 나오는 영역이 어디? 제조업의 생산 과정. 그리고 석유화학산업, 이것도 사실은 제조업의 생산 과정이죠. 석탄화력발전소는 우리가 이제 난방이나 전기를 쓰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수송수단은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와 해외여행을 가실 때 쓰는 비행기나 대형 선박들, 이런 데서 나오는 원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촌 지역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삶의 질이 높아지고 경제적인 수준이 높아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고기를 굉장히 많이 먹게 됐죠. 여러분도 혹시 오늘 저녁도 고기 반찬을 드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요즘은 뭐 된장찌개에도 고기가 들어가니까 고기를 안 먹고 한 끼를 식사를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때가 되기는 했어요. 근데 축산업과 관련된 미세먼지도 상당히 나옵니다. 여러분들, 미세먼지가 축산업에서 나온다? 이해되세요? 아니요. 이해 안 되시죠? 축산업에서는 보통 온실가스, NH3, 질산염,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알고 계실 텐데, 이 질산염이 미세먼지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질소산화물이
축산업에서도 나오고 제조업에서도 나오고 수송수단에서도 나오고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는 사실은 동의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관리하려고 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누리는 많은 것들을 그게 다 미세먼지, 탄소랑 관련이 있는 것이네. 그러면 결국은 그걸 줄이려면 내가 먹는 것을 조금 더 채소를 중심으로 먹어야 되는 것이고 해산물을 중심으로 먹어야 되는 것이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걸어 다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정부에서 겨울철 난방온도를 몇 도로 권장하고 있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19도예요. 19도. 21도만 해도 우리가 사실은 정부 시책에 많이 따르는 것인데 그렇게 좀 춥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19도 유지하고 뭘 해야 돼요? 안에 내복 입어야 되는 거죠. 수면 양말 신어야 되고. 근데 그렇게 살기 쉬워요, 요즘? 그렇게 하기 어렵죠.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샤워해야 되고 이게 이제 기본 선진국의 생활 패턴이 됐는데 육식 많이 하고 그것을 다 돌아서 1980년대 생활 패턴으로 돌아가자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산업과 정부에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의 성분들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사실은 이산화질소, 그 다음에 아황산가스, 그 다음에 암모니아, 그 다음에 VOC 물질, 일산화탄소 이게 다 사실은 온실가스와도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같이 고민을 좀 해보시자라고 하는 거고요. 부문별로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데를 어디가 제일 많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산업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자. 어디에서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할까? 15%, 16%가 어디예요? 16%는 비도로 이용 오염원입니다. 비도로 이용 오염원이 뭘까요? 도로를 이용하지 않는 오염원. 비행기와 선박입니다. 배업. 여러분들 여기는 충북이 이제 내륙이어서 제가 살고 있는 대전도 내륙 지방이어서 배 탈 일이 없어요. 대청호에 배를 띄우지 않는 이상. 근데 대청호에는 배를 띄울 수가 없죠, 여러분. 왜요? 우리가 먹어야 되는 물이잖아요. 거기다가 경유를 떼는 선박을 띄울 수는 없죠. 물론 그래서 이제 전기배를 띄우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전기배를 띄우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거기 주변에 많이 가게 되고 그러면 그 주변에 식당 생기고 화장실 생기고 그러면 오염이 점점 늘어나서 우리 식수원이 오염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우리가 꾹꾹 참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보훈지역 군민들이나 또 영동이나 옥천 지역 국민들이 많이 희생하고 있고 또 그 수익을, 그 혜택을 저희 이제 대전이나 충남 지역 사람들이 보고 있는 중인데 어쨌든 함께 합심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15%는 도로 이용 오염원에서 나오는 겁니다. 결국은 사실은 화석 연료예요. 기름 떼는 데서 나오는 거다. 석탄 떼는 데서 나오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 13%는 이제 공정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고 여기 10%는 그 생산 공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23%는 결국은 산업 활동 과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과 얘기해야 될 것은 농촌 지역에서 나오는 게 농업에서 6%. 그리고 9%가 생물성 연소. 농촌 지역에서 혹은 그 나무를 태우거나 농작물이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태우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서 비산먼지가 그러니까 초미세먼지가 나오는 것이고 농업 과정에서도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까 아마존 밀림을 불태우는 과정에서 제가 미세먼지가 나온다고 했던 거랑 비슷한 내용입니다. 결국은 농촌 지역에서 사실은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을 농촌에서 이제 뭐 농사 짓고 남은 잔재물들을
다 이렇게 어디에서 수거해 가서 적정하게 기술적으로 처리해 주는 데가 없으니까 사실은 그것을 이제 밭에서 태우거나 수거해서 이제 그냥 마당에서 태우는 일들이 많은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미세먼지도 나오고 온실가스로 대기 중으로 확산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여기 이제 여기서 또 하나가 사실 농업 과정에서 축산업 과정에서 이제 NH 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산염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줄이려고 하면 사실은 보온이 이제 축산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른 지역, 영동이나 옥천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악취 문제도 좀 있고, 이런 미세먼지나 그 온실가스와 관련된 문제들도 다른 지역보다는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행정에서 그런 것들을 처리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 미세먼지가 이제 연도별로 어떻게 배출이 됐나를 그 통계, 그러니까 쭉 추이를 좀 본 건데요. 2012년이 오른쪽이고 19년이 최근이 왼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갔을 때 전체적으로 맨 위에 있는 게 총 부유 분진인데, 전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초미세먼지를 능가하는 이제 약간 굵은 먼지들의 총량입니다. 다소 2019년도에 안정화되는 것처럼 보이고 2016년도에 피크치를 찍었지만 2019년은 사실은 코로나가 이제 발생을 막 하면서 2020년도는 조금 더 개선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왜 맑은 하늘, 봄철인데도 맑은 하늘이 있었다라고 하는 여러분들 보도로 한동안 있었지 않았었습니까?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날아오지 않았던 그런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총 부유 분진 말고 그 바로 밑에 있는 게 이게 뭐냐면 VOC 물질입니다. 이게 석유화학 산업에서 많이 나오는, 그리고 여러분들 주유소 가서 맡는 냄새, 그 휘발성 유기 화합 물질이라고 하는데, 주유소에서 가서 기름 넣으실 때 아주 약간 매캐하고 좀 아주 자극적인, 그게 벤젠이나 톨루엔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 물질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질소산화물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물질들이 이제 석유화학 산업 관련해서 나오는 것들인데, 안정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약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이걸 이제 지역별로 2019년도 배출량 통계를 보면 충북이 다른 도 지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여기가 이제 사실은 청정 지역인 거죠, 충북도가. 왜냐하면 석탄 화력 발전소도 없고 탄광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충북 북부 지역, 제천이나 단양에 뭐가 있어요? 예, 시멘트를, 그다음에 석산 개발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 지역에서는 비산먼지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총 부유 분진이 충북이 강원도보다 높아요. 근데 나머지 부분은 상대적으로 다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충북 지역이 청정 내륙 지역이고, 그런 그 생태적인 환경적인 특성을 잘 살려서 충북에 강점으로 만들고 시민들을 충북 지역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행정을 하시거나 혹은 지역에서 특화시키는 우리 지역의 관광, 여행 산업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생태 관광이나 환경 관광 이런 것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발생 추이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정부나 지방정부의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다소 까다로운 물질들이, VOC 물질들이나 그 질소산화물 같은 까다로운 물질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리고 이것은 대체로 화석 연료의 사용량의 증가와 연관되어 있다. 그것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세먼지를 줄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시 충청도 답게 과묵하시죠, 여러분? 제가 물을 좀 마시려고 여러분께 질문을 드렸어요. 뭘 하면 좋을까요? 정답을 보고도 말씀을 안 하시는 분들. 화석연료랑은 어떻게? 헤어질 결심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배출원은 줄이고, 그죠? 그것을 그로 인해서 나오는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은 흡수하는 뭐 숲이나 바다나 호수나 이런 것들을 생태계로 복원하는 일입니다. 충북 지역은 굉장히 많은 자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쪽을 좀 줄이면 돼요. 이쪽을 줄이는 쪽으로 열심히 해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줄일 준비 돼 있으실까요? 네,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아마 그렇게 살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궁극의 미세먼지 탈출 전략은 결국은 탄소 중립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실제로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2050 탄소 중립 선언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두 달 전에 이집트에서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라는 걸 했어요. COP21이라고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전 세계의 정상들 그리고 환경부 장관들이 모여서 결정한 것이 특별한 것은 없었어요. 파리 기후협약 때 2015년도에 결정한 지구 평균 온도가 2050년 이후에도 1.5도씨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그걸 유지한다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혁명 이후에 1.5도씨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거든요. 근데 지금 평균 기온이 얼마 정도 올라갔는지 아세요? 산업혁명 이후에? 지금 1.1도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1.5도까지는 몇 도밖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0.4도밖에 여유가 없는 겁니다. 0.4도로 억누르기 위해서 우리가 몇 년 동안 2050년까지 몇 년 남았죠? 27년. 12월이니까 27년입니다. 27년 동안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0.4도로 지구의 평균 기온의 상승을 억누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지구는 망하지 않습니다. 인류가 멸종할 수 있는 그런 형태, 그런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라고 지금 환경학자들이나 인류학자들, 미래학자들이 다소 이제 위기감 넘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2050년도에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2050년도에 인간의 개입에 의한 탄소 배출량이 흡수량과 소위 같아지는 배출량과 흡수량이 똑같아지면 순 배출량이 0이 되겠죠. 탄소 중립이 되는 겁니다. 그게 넷제로이기도 하고 탄소 중립인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배출량은 감소하고 흡수량은 증가해야 된다.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입니다. 배출량을 감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화석연료하고 이별하는 일이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이 사회 시스템을, 산업 시스템을 그리고 정치 행정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민들의 삶의 태도, 생활 방식을 바꿔야 되는 거죠. 환경 친화적인, 탄소 중립적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게 2050년까지 우리가 탄소 중립을 하려고 하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가 2018년 2050년 탄소 중립 시나리오는 2018년 기준으로 해서 2030년에 40%를 줄이고 그리고 2050년에 0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 여기 한번 보시죠. 2018년에 7억 2,7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했어요. 자 이것의 40%는 얼마일까요? 40%를 줄이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7억 2,700만 톤의 60% 수준 빨리 계산을 해보시죠. 스마트폰 갖고 계시니까 4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4억 톤으로 7억 톤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3억 톤을 줄여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2010년도에 얼마를 했어요? 6억 5,600만 톤을 배출했어요. 이거의 절반으로 줄여야 되는 거예요. 2010년도의 절반을 우리가 불과 얼마 만에? 8년 만에. 아니죠. 7년 만에. 내년부터니까. 7년 만에 줄일 수 있을까요? 이 약속을 우리가 지금 했어요. 어디에?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근데 탄소 중립 계획은 각 나라가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하겠다고 했고 그것을 강제할 기구는 없어요. 유엔도 강제는 못해요. 그런데 우리 약속했잖아요. 우리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잖아요. 우리나라 영화가 세계 영화제 상을 휩쓰는 그런 우리가 품격 있는 나라의 국민이에요. 한번 약속한 거 뒤로 물리기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 할 수 있을까요? 고민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가 미세먼지 어디서 나오는지 보셨는데 그러면 온실가스는 어디에서 나오지? 라고 하는 걸 보면 여러분 보시기 어때요? 전기랑 열 생산, 에너지 소비죠? 철강은 좀 다르고 수송, 화석연료 직접 쓰죠? 철강, 화학은 뭐 석탄도 쓰기도 하고 뭐 가스도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화석연료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그죠? 공공이나 가정의 비중은 한 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실 산업 시스템 자체를 우리 경제 체제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이 미세먼지 많이 나오고 온실가스 많이 나오는 이 상황을 바꾸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전환할 수 있을까가 사실은 고민인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여러분 뭘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에너지는 우리가 뭘로 바꿀 수 있죠? 석탄, 가스 발전 이거 빼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게 핵발전이죠. 그죠? 그리고 재생 가능 에너지입니다. 태양광, 풍력, 지열. 근데 이제 핵발전은 사실은 유익하기는 해요. 문제는 사고만 터지지 않는다면. 그죠? 핵발전소에서 핵연료가 녹는 그런 사고만 터지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문제는 그 사고를 우리 인간이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다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핵발전은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수준 혹은 점점점 줄여나가는 것이 사실은 가장 바람직한 것이고 그보다는 안전하고 우리가 얼마든지 쓸 수 있는 태양과 바람을 훨씬 더 많이 만드는 게 필요하죠. 근데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가 OECD 가입 국가예요. 그리고 세계 경제 10위 대국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저는 뭐 그거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점점 더 올라가면 올라갈지 나빠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OECD가 재생에너지 비중이 30%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겨우 4.7%입니다. 아주 심각한 정도로 재생에너지에 우리 정부든 산업계든 투자를 정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시민 햇빛발전소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서울시에서 서울 지역에서 많이 만들었고 최근에는 뭐 대전이나 또 청주나 이런 데서도 사실은 시민 햇빛발전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는 천주교에서 그 탄소 중립 선언을 했어요. 대전교구가 했고 수원교구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네 천주교인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자기네 성당에다가 햇빛발전소를 만들고 또 동네에서 가능한 유휴부지에다가 태양광 발전소를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민간에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공공에서 이런 것들을 늦추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훈군청, 보훈군이 소유하고 있는 다양한 학교나 뭐 학교는 사실은 지붕에 이제 태양광 발전대를 많이 올렸어요. 근데 그런 공공시설물들의 옥상, 벽면, 요즘은 창문에도 태양광셀을 다 붙일 수가 있어요.
조금 비싸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굉장히 투자를 안 하고 있다. 우리가 화석연료를 쓰는 에너지원을 계속 유지하는 한은 우리가 탄소 중립 2050년에 이렇게 갈 수 없습니다. 6억 8,600만 톤에서 0으로 가야 돼요. 0. 27년 만에. 이거 하려고 하면 에너지 쪽에서 많이 줄여야 하고요. 발전소에서 0으로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전환이라고 하는 게 발전소의 에너지 전환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산업 부분에서는 다 없앨 수는 없겠죠. 근데 거기도 이제 재생 가능 에너지로 바꿔야 된다. 여러분들 지난 대선 때 RE100, 텍소노미 이런 거 많이 나왔었죠. 그때 RE100 뭔지 아셨었어요? RE100이 뭐죠? RE100. 리뉴어블 100이에요. 100% 재생에너지로 만든 제품. 텍소노미는 유럽으로 수출하는 수출품은 EU가 결정한 탄소 배출 표준, 이것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EU에 물건을 수출할 수 없어요. 그게 텍소노미입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그런 기준들이 사실은 지금 굉장히 빠르게 무역 질서 안에서, 세계 경제 질서 안에서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경제는 내수 경제입니까? 수출 경제입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자동차, 그 다음에 석유 제품, 석유 화학 제품 수출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 세계 12대국 가기 어려워요. 그죠? 우리 GDP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렇게 수출하려고 하면 세계 표준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조치들 산업 안에 내장을 시켜야 돼요. 근데 지금처럼 해서는 사실은 그런 걸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부분들을 에너지에 있어서는 화석연료를 덜 쓰는, 그리고 제조 공정에서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으면 우리 수출 경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 경제가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와 관련해서 보면, 여기를 보게 되면 화력발전소들이 쫙 동해, 남해, 서해 이렇게 있습니다. 충북, 보은, 영동, 옥천, 대전 이렇게 있어요. 이 지역은 사실은 내륙에 있으면서 환경적으로 굉장히 쾌적한 지역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지역 양쪽 삼면에서 핵발전소도 주로 요런 데 있어요. 요런 데. 여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먼 데서 만들어 오는 에너지, 전기를 우리가 쓰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지역 주민들이 미세먼지로 고통을 받고 있고, 핵발전소로 인해서 언제 생길지 모르는 방사능 누출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이 지역 주민들의 사실은 희생에 우리가 기대어서 따뜻하고 밝고 안전하게 살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 지역에서 짊어지고 있는 환경의 여러 가지 문제들, 이것을 좀 나누기 위한 노력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화력발전소 노후한, 그러니까 30년이 넘은 설계 수명을 다한 발전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문을 닫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석탄 화력발전소 한 기에서 나오는 초미세먼지가 1년에 112톤 정도 됩니다. 한 기를 문을 닫으면. 물론 한 기를 닫아서 뭐 얼마나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기에 지금 50기, 거의 우리나라 삼면에 60기 이상의 그 석탄 화력 발전소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면서 이 내륙 지역에, 이 많은 지역에 재생에너지들을 도시별로, 지역별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우리가 사실은 석탄에서, 미세먼지에서 청정 하늘을
대기를 볼 수 있는 나라로 점점 더 갈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이고, 지금부터는 몇 가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안에서 같이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정리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인내심도 거의 끝나가는 시점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 건축물을 만들 때, 이 중에 혹시 이제 그 보훈군청에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일부 와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패시브 하우스라고 해서, 제로 에너지 주택. 들어보셨죠? 네, 그러니까 열 손실은 최소화하고, 전기는 내가 생산해서 쓰는 그런 주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패널을 지붕에 달고, 지붕에 깔고, 그리고 위에다 이제 미니 풍력 발전기를 돌리고, 그 다음에 단열을 아주 잘하는 겁니다. 내부에 있는 열기를 밖으로 뺏기지 않기 위해서 단열을 잘하고, 그 다음에 고효율 LED 조명을 하고, 그 다음에 냉난방 같은 경우는 지열 발전을 통해서 온수도 쓰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집은 굉장히 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하면서 에너지를 절약하죠. 운영비도 절감합니다. 탄소 배출도 덜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싸매고 배출 안 시키게 되면 어떻게 돼? 이 집에서 쓰고 있는 전기보다 여기서 생산된 에너지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온 집을 다 태양광 패널로 하면 훨씬 더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쓰는 전기보다 남아서 팔고 수익을 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만드는 집들이 많지는 않지만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훈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개인 주택이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사실은 비용은 더 들어요.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집 짓는 것보다 이렇게 집을 짓게 되면 아마도 그 2배 정도, 2.5배 정도의 집값이, 건축비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이브리드 자동차 처음 나왔을 때 사신 분들은 5년 내에 손익분기를 넘어섰던 것처럼 이 집도 그렇습니다. 제로 에너지 주택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적으로도 좋고 개인의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집 짓기를 할 수 있다. 이것을 지역으로 더 확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을이 에너지 전환을, 마을 자체가 에너지를 덜 소비하고 생산해서 파는 그런 도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귀싱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전환도시 운동을 하고 있는, 전환도시라고 하는 걸 한번 여러분들 쳐보시면 사례들이 많이 나올 텐데, 유럽의 대표적인 에너지 자립마을입니다. 이 귀싱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소위 읍장님하고, 그러니까 군수님하고 지역의 의사결정을 같이 하는 의회, 그 다음에 주민자치회원들, 그리고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 그리고 지역 시민들이 함께 우리 지역을 화석연료에서 100% 탈출하는 에너지 자립마을로 만들어보자 라고 결정을 하고, 우리 지역의 특색이 무언가, 나무가 많은가, 그러면 그 나무를 가지고 난방은 하고 태양광이나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고 만들어내서 전기도 생산하며, 우리 지역에 농경지가 넓으니까 거기에다가 유채유 아시죠, 여러분? 바이오 디젤을 만드는 유채를 많이 심자. 바이오매스는 꼭 유채만 하진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디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심는 일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전체를 화석연료를 쓰지 않는 지역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계획을 5년 계획, 10년 계획 이런 식으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한 겁니다. 군수님과 지역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원탁회의를 여러 번 했겠죠. 그리고 거기서 결정을 하되, 군수가 바뀌더라도 이건 계속 가자. 군수가 바뀐다고 4년마다 손바닥 뒤집듯이 휙휙 뒤집지 말고 이건 우리 지역과 우리 지역의 자손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바꾸지 말자.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 지역의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일들을 하는
내가 이렇게 유럽과 전 세계를 통틀어서 이렇게 많은 지역에서 에너지 자립마을 실험들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1100개가 넘는 동네가 있는 겁니다. 굉장하죠? 보은 지역에서도 이런 일들을 환경단체들이 아마 학습도 했을 것이고 이런 일을 해보자라고 고민을 했을 텐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조금 더 확산이 돼서 하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사실은 굉장히 오스트리아 귀싱이라는 동네는 인구 3,000명 조금 넘는 도시였는데 인구가 그 전체 가구가 다 에너지 자립을 했고 일자리가 1,000개 이상 늘어나서 청년들이 다 이 지역으로 이주를 해온 그런 성과를 거둔 지역입니다. 그래서 보은이 그 충북 지역에서 이제 청정한 지역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인구 소멸 지역으로 지금 꼽히고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인구 소멸 지역인데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만드는 전략. 여러분들이 그 일본의 인구 소멸 도시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고 오셨을 것 같은데 거기에도 찾아보면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들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탄소 중립을 해야 아까 말씀드렸던 지구가 더 지속 가능하고 우리 인류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번영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종의 위기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끔 지속 가능하게 지구 위에서 자기 삶을 풍요롭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게 될 텐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그 수출 경제 중심으로 되어 있는 우리 산업이 지속적으로 세계에 우리 물건들을 수출하고 또 필요한 물건들을 사다가 쓰는 그런 그 열린 경제를 유지하려고 하면 탄소 무역 장벽이 점점 더 높아지고 강화되는 상황에서 그것들을 그 세계 표준을 환경 표준을 지키도록 하는 일을 우리들이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기업은 이윤 동기로 움직이기 때문에 수익을 많이 내는 걸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그 일을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은 그런 걸 지키기 위해서 RE100 표준에도 가입하기도 하고 그러긴 합니다만 그런 기준을 지켜도 되지 않는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은 이런 것들을 안 하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에너지 전환을 하도록 탄소 배출과 관련된 자기 계획을 세우고 지키도록 하는 일을 하려고 하면 소비자들의 그 실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행정에 있어서의 규제와 또 뭐라고 표현하지? 유인 이런 것들이 같이 가야지만 가능해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제 기업을 억제하는 방법 중에 가장 큰 게 뭐예요? 그 물건을 사주는 거죠. 반환경 기업의 물건을 사지 않는 겁니다. 환경 표준을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을 사는 것처럼 환경 오염을 시키는 탄소 중립 계획을 발표하지 않는 그런 기업, ESG 경영에 대해서 약속하지 않는 기업의 제품을 사지 않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탄소 중립과 관련된 목표, 아까 이제 2050 탄소 중립과 관련된 목표가 후퇴불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부가 계속해서 이 약속을 지키려고 하면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업 부분에서 그것을 관리하지 않으면 이게 우리가 실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정치와 행정이 사실은 탄소 중립을 중심에 놓고 여러 가지 법과 제도도 만들고 관련된 예산, 여러분들이 성인지 예산이라는 표현은 들어보셨죠? 이 예산이 성별 평등에 기여하는 예산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탄소 중립 예산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이 예산이 탄소 중립을 조금 더 실천하는데, 강화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냐, 탄소 중립에 반하는 예산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볼 수도 있어요. 그 탄소 중립 예산을 편성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탄소 중립에 반하는 정책과 관련된 예산은 편성하지 않는 겁니다.
환경부 예산을 늘리는 대신 산업부 예산 중에 예를 들어서 석탄 발전이나 이런 쪽의 예산을 더 줄이는 거죠. 예를 들자면 석유화학 산업에서 가스를 통해서 만들어진 전기 에너지보다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비중이 높은 회사에 더 많은 보조금을 주도록 하는 그런 정책들. 예를 들면 그런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런 교육이나 이런 환경 지원 조직 이런 데 쓰는 더 예산들. 그리고 여기가 여성회관이잖아요. 제가 이제 여성회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를 들어오면서 쭉 봤는데 환경교육이나 민주시민교육이나 이런 교육은 없어요. 그런 교육을 하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지속협에서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서 이런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런 예산을 어디에 더 쓰느냐. 정치와 행정이 해야 될 역할들인 거죠. 기업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움직이기에는 한계가 너무 커요. 왜? 우리나라 자본주의 체제가 굉장히 강한 나라이고 기업은 자기 이윤 동기가 아니면 금방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이 예를 들어서 ESG 경영을 목표로 세우게 하고 보고서도 만들게 하고 그렇지 않은 반환경 기업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소비 행위를 통해서 그 기업의 제품을 사주고 또 구매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소비를 통한 투표를 하는 거죠. 투표 행위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탄소 중립 경제를 실천하도록 강제하는, 유도하고 강제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을 사실은 참 소비자에게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게 가혹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사실은 기득권 중심으로 움직이는 아주 대표적인 체제들이에요. 자기 기득권과 자기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체제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눈 똑바로 뜨고 감시하고 또 투표하고 실천하고 하는 국민들, 시민들이 있지 않는 이상 사실은 정치나 경제가 금방 또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실천하는 것이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4년, 5년마다 투표를 통해서 뒤집어지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세 개의 시스템들이 잘 돌아가야지 탄소 중립 국가, 탄소 중립 사회, 그리고 탄소 중립을 통한 지구의 지속 가능한 상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여러분들 살고 계시는 현장에서 환경 보전과 그리고 또 탄소 중립과 그리고 생태계의 다양한 다양성 보전을 위해서 유지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렇게 노력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제가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